금융을 영어로 번역하면 파이넌스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 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핀은 끝이란 뜻으로 피니시나 파이널 같은 단어들의 어원입니다. 프랑스 영화를 보신 분들은 항상 영화 마지막에 핀이란 자막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 채무를 탕감할 때 채무를 끝낸다는 명사로 파이넌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금융업은 부채를 탕감하는 것보다 부채를 더 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금융이 부채와 직결이 되는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을 통틀어 금융섹터라고 하는데 올해에는 금리 상승과 경기 회복으로 인하여 금융주가 가장 성과가 좋은 섹터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의 PB 레이셔가 너무 낮아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금융업이 회복하더라도 핀테크나 디지털 화폐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서서히 몰락하는 사양 산업이 될 거라는 의견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금융주들이 금리 상승과 함께 힘찬 동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여러 섹터들 중에서 성과가 가장 좋은 축에 속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금융주들이 계속 아웃퍼폼할까요? 금융주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보면 앞으로 금융은 핀테크에 의존한 온라인 뱅킹이나 결제 시스템의 발달로 전통적인 점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지불하는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들은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계속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금융사들은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이노베이션들이 앞으로 전통 금융업을 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전락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노베이션. 지난 100여 년간 금융업에서는 여러 이노베이션들이 나왔습니다. 머니마켓 펀드, MBS와 같은 구조화 상품, ATM, 온라인 뱅킹 등은 금융업 안에서 리더와 낙오자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노베이션들은 결국 금융업에 녹아들어갔고 현재의 주도 금융사들은 이런 이노베이션을 잘 활용하여 시장에서 생존한 기업들입니다.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탄생하고 사라졌지만 대출과 예금의 스프레드로 수익을 내는 펀더멘털 비즈니스 모델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에 관련된 프로세스, 신용분석, 심사 등은 디지털화로 간편화되고 효율적으로 진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새로운 기술력에 대규모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기존의 고객들에게 최첨단의 금융 서비스를 규모의 경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적고 금융규제 등에 대한 오랜 학습 효과가 없는 신생 핀테크들은 기존의 금융사들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융사들이 금융상품들을 추천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져 핀테크, IT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수탁업. 미디어에서는 블록체인과 같은 디스트리뷰티드 수탁업을 대처할 것이라고 하지만 은행들의 수탁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의 경우 수백조 원의 금액을 수탁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수탁 시장에까지 진출하겠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뱅크 오브 뉴욕 멜런이 수천조 원의 금액을 수탁하고 있는데 이런 수탁은행들의 수수료는 1에서 2bp입니다. 어느 블록체인 회사가 그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거래나 보험업에서는 블록체인이 진입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자문 서비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제공하기가 힘듭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챗봇이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는 급히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로봇이나 챗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고객들의 자산관리 부분에서 서류관리나 점검, 분석 업무는 머신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금융사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고객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이
본인들의 금융정보를 시스템에 순순히 넘길지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많이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같은 용도인 이지패스란 교통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간편한 기능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의 동선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ECB에서 구상하고 있는 디지털 유로의 필수 조건이 개인의 신분이 결제 시스템에서 드러나지 않게 암호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에서 개인의 금융정보를 시스템에 보여주고 자문을 구하는 형태가 정착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 진전되고 경쟁도 늘어나서 금융 자문 서비스의 수수료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디지털 화폐와 결제 시스템. 10년 후에는 거의 모든 결제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화폐나 수표는 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들이 계속 존재하는 이상 국가의 지도자들은 재정과 통화 정책을 컨트롤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국경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금융 규정이나 법들을 제정할 것입니다. 금융관리법이 있는 한 금융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혁신가들이 구상하는 소위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는 주요 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생존력이 핀테크를 이끄는 창의력보다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금융업은 미래에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100년 후에도 시내 거리의 디지털 빌보드에 은행 광고가 즐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금융주들은 생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에도 수혜를 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해지 역할도 기대되는 멀티에셋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섹터라고 판단됩니다.